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경영학 원론 2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조직에 관한 내용을 좀 배웠었죠? 조직을 뛰어넘어서 경영에 관한 내용을 배웠고요. 그리고 또 제가 부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교재 하나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 수업 진도가 너무 많이 빨라가지고요. 부교재를 활용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도 되고 그 부분은 이제 복습을 하면서 빨리 넘어갈 거고 또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중점해서 제가 강의에 또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없는 부분을 또 물론 이제 그 1학기에 여러분이 강의를 제 강의 들어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 내용 중에서 또 진도가 많이 빠지면 핵심적인 또 내용을 여러분이 또 힘들어하니까 또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시험 대비용 강의도 좀 진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유 있게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학기보다 또 저번 학기는 교양 과목을 들었기 때문에 전공 교양 과목을 들은 기억이 있죠, 그렇죠? 전공 과목은 좀 저번보다는 좀 타이트할 겁니다. 교양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점 또 여러분이 시험을 내거나 출제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에게 큰 차도가 없을 거고요. 교재와 부교재를 잘 활용해서 시험을 쳐서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할 내용은요 경영입니다. 경영. 자, 우리가 경영이 필요치 않은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한데요. 경영에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효율성, 그 다음에 효과성 이런 부분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적은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낸다.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20%의 노력으로 80% 효과를 낸다. 그게 뭐죠? 바로 파레토 법칙이죠. 그 파레토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따서 파레토 법칙을 했는데 가장 효율적인 경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입니다. 경영이란 뭐냐? 아시죠?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 유효적이란 말,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유효적으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이 갖고 있는 제 자원, 그죠? 자원을 계획, 조직, 지휘, 통제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물론 이제 정의가 학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전반적인 내용이 그러면 틀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 자원이 뭐냐 했더니 조직이 갖고 있는 인적, 재무적, 자원, 물리적, 정보, 기술 등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유형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인적 자원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이해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해 쉽게 어떻게 했습니까? 인적, 재무적, 물리적, 정보, 기술 자원 했는데 시험에 나온다면 그죠? 조직에 활용되는 제 자원의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하면 다른 요소가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요소들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 쉽게 대학을 예를 들면 대학도 조직이죠. 조직이고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열심히 또 학교와 협업해서 그렇죠? 여러분에게 좋은 강의를 제공하고자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를 조직으로 보고 경영을 잘 한다는 어떤 차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대학교의 인적 자원, 그죠? 교수, 교직원, 학생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죠? 자원은 여기서 보면 기부금도 있을 수 있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예산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는 수업료도 있습니다. 물리자원은 강의실, 컴퓨터, 뭐 실험기, 자재 모두 포함해서 되겠고요. 정보는 학술 논문, 뭐 자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교재도 참고 자원이 되겠죠. 선정된 교재 자원도 되겠고, 기술 자원은 자 교수의 연구 또 강의 능력, 이 기술 자원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강의를 전달하는 그 패턴이나 방법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은 아닙니다. 강의를 하는데 교수와 외부에 하는 이 강사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표현한다면, 교수는 그죠? 쉬운 것도 어렵게 가르치는 게 교수고, 외부의 강사는 어려운 것도 쉽게 가르치는 게 강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뭐 쉽게 가르칠 내용을 어렵게 표현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방해하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밑에는 또 정부 기관을 통해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하나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영을 잘하는 사람, 경영자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 그래서 경영은 사람을 통해 또 사람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경영 자체가 조직 내에서 일어나기도, 조직은 반드시 사람이 조직을 구성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과정은 어떤 일을 체계적으로 방법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경영을 잘한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시스템화돼 있다. 시스템화돼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손댈 게 없다, 자동으로 되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그 시스템의 기본 항목이 있다면 단수나 표준화 전문화입니다. 단수나 표준화 전문화 이런 걸 통해서 시스템화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글리포드의 그죠? 3S 과정입니다. 그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바로 프랜차이즈의 그 모토가 되죠.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한다 하면 뭡니까? 사업을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죠? 복제를 해서 프랜차이즈 똑같은 사업이 동일하게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만든 것이니까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를 잘 시킨 거죠. 그게 프랜차이즈입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 온라인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화 시키고 표준화 시키고 그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를 잘 주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또 경영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누가 아이디어는 냈지만 그 아이디어가 빛을 못 발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잘 주워 먹어가지고 그죠? 잘 소화해서 경영을 잘해서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죠. 자, 이러한 과정은 경영활동을 담당하는 경영자, 1차적인 직능 이렇게 표현했고요.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자,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뭐냐? 자, 여러분 계획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계획 그러면 여러분이 세우는 하루 스케줄 이게 떠오르죠?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계획이란 사전의 목표와 행동을 하며 이를 위해 육감보다는 방법, 그죠? 계획 논리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국식으로 막 할 것 같으면 굳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사업으로 치면 사업 계획서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세운다는 것은 사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한 것과 같다. 이런 건 좋은 말이죠. 그래서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니까. 그렇죠? 사업을 하는데 사업 계획서를 왜 세웁니까? 그 사업 계획서가 뭐가 기준이 되죠. 사업을 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 기준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쉽게 올 한해 2020년도를 잘 살았나 못 살았나, 12월에 가서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잘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어떤 목표가 디테일하게 그죠? 있다면 이런 걸 실천을 했나 못했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기준점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어떻게 보면 여러 요소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의 기준점을 세우고 그걸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계획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한 것과 같다. 라는 말이 정말 와닿는 명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조직과에 자, 계획을 세웠으면 뭐 어떤 자원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 될 거고 인원도 그죠? 너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그죠? 또 고급 인력을 잘 배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바로 조직합니다. 조직의 그죠? 조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구성이 필요로 하는 직업, 권한,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겁니다. 네, 잘 배분하는 거예요. 권한을 누구한테 많이 줄 것인가? 팀제를 하면 팀제, 그죠? 일반 관리자이면 일반 관리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수직화된 하이라키 조직에서 이제 플랫 조직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팀장의 권한이 훨씬 더 자유를 주면서도 팀원들과 이렇게 소속되어서 어떤 성과를 내는데 많은 어떤 권한을 주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조직화, 그 다음에 지위입니다. 지위도 뭐 가장 이제 최고 경영자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갈수록 또 중간 관리자 또 뭡니까? 일선 관리자, 일반 그 관리자들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또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부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부교재 보면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휘, 리더십이죠. 리더십입니다. 목표 달성을 과업을 수행하도록 구성원들에게 지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동기부여가 뭡니까? 달성이 불가능하겠는데요? 뭐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동기부여는 결국은 직원들에게 복지를 약속할 수도 있고 임금을 약속하고 인센티브를 약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칭찬 이런 걸 통해서 동기부여를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이 조직 행동을 배우면 또 많이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통제 왜 합니까? 이미 계획하고 그죠? 조직해서 뭡니까? 지휘하고 나서 날 통제 잘 되어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전 통제, 동시 통제, 사후 통제 이렇게 나뉘거든요.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이게 통제인데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을 목표를 향해 올바로 가도록 확인한다. 그죠? 사전에 하면 사전 통제, 하다가 중간에 하면 동시 통제, 끝나고 하면 사후 통제인데 보통 이제 통제라는 말은 시작도 하기 전에 통제 자꾸 하면 사실 일일이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결과를 놓고 보고 한 주고 말한 이런 사람도 있죠. 이미 안 될 걸 알면서 중간에 간섭하고 있지 않다가 그래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나서 봐라 내가 한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얄미운 또 중간 관리자도 있을 수 있고 일선 관리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너무하죠, 그죠? 아무튼 통제가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경영의 어떤 효율성, 효과성을 꾀할 수 있는 겁니다. 조직이. 그래서 계획, 조직, 지휘, 통제. 결국은 원하는 어떤 자원을 인풋을 통해서 넣었다면, 그죠? 이 인적, 재무적, 물리적 정보 자원을 총동원해서 결국은 잘 변형시켜서 원하는 제어와 서비스를 만들어서 결국은 부가가치를 높여서 그 부가가치가 높은 것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보조문의의 돈이 보조문의에서 기업으로 들어오는 게 기업 인력 창출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효율성, 유효성이라는 것은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낮추고 결국은 그 목표한 바대로 달성되는 겁니다. 그죠? 선거가. 그래서 결국은 자원의 효율성, 적은 자원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부분, 이 3영역이 그죠? 가장 목표 달성이 되고 자원을 절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경영이라는 개념이 뭐냐? 경영은 비즈니스 매니지먼트가 뭐냐? 엔터프라이즈가 뭐냐? 결국은 조직의 생존,
발전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이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리는 최적의 의사결정이다. 예, 최적의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사실 쉬울 것 같지만 참 어렵습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결국은 그걸 내리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의사결정을 제대로 잘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사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리는 거겠지만, 결국은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한다고 한들 그게 다 취합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하여튼 그 미래를, 이 불확실성한 이 미래를 예측해서 적재적소에 자원을 배분하고 그리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게 결과가 좋아진다면 뭐 경영자가 칭찬을 받겠지만, 그 결과가 나쁘게 돌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구성원들에게 또 질타를 받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또 질타를 받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주주들한테 칭찬을 받겠죠. 회사 경영 똑바로 못해가지고 배당이 안 되는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경영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렇죠? 일단 외부 환경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위협이 많고 기회보다는 위협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중 갈등이 아주 심화되어 가지고, 특히 트럼프가, 그죠? 중국이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저 정도는 중국하고의 어떤 갈등을 또 겪으면서 글로벌화 시킬지 않을지 모르지만 중국하고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를, 그죠? 주름 잡고 싶은데 이 중국이 파워가 정말 세지는 걸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민주주의였으면 모르는데 사회주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또 걱정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세상의 어떤 모든 부분이 뭐 그 대통령 또 그 CEO의 마인드대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기능은 관리 기능, 업무 기능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위에 부분이, 그죠? 계획, 조직, 지휘, 통제, 관리 기능이고 밑에 업무 기능, 그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영은 말 그대로 이렇게 계획, 조직, 지휘, 조정도 원래 있는데 뺐습니다, 그죠? 계획, 조직, 지휘, 조정,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냥 조정 빼고 이게 보통 이 네 가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5가지 얘기할 때는 조정도 들어갑니다. 저는 조정을 배웠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정은 잘 포함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MBO, 목표를 정확하게 세운다. 목표는 바로 기준점이다. 그죠? 목표에 대한 부분도 장기 목표, 단기 목표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목표를 여러분이 나는 뭐 경영자도 아닌데 뭐 계획 목표를 세우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은 이미 어느 조직에 속해 있든 간에 자기 인생의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경영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저는 하루 일과 스케줄을 반드시 세웁니다. 그리고 연 목표도 반드시 세우고요. 그걸 통해서 저는 피드백을 반드시 합니다. 뭐가 잘 되어가고 있고 뭐가 안 되어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런 걸 제가 한 5년 정도 또 해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훨씬 더 나를 관리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괜찮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내가 약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점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좀 주관적인 범위에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건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계부를 쓴다라는 것 자체는 뭐 예산을, 그죠? 들어오는 예산 내에서 그 돈을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썼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계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계부를 쓰고 와이프도 가계부를 쓰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작정 이렇게 돈이 나가면 돈이 어떻게 나갔지?
작년에 뭐 얼마 정도 수익을 벌었는데 돈이 어떻게 나갔지? 그러면 작년 장부를 보면서 이렇게 대충 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 세부 내용을 보면 그러면 뭐 그때 뭐 구질구질한 게 나간 게 있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뭐 낭비한 건 아니구나. 이때 이런 어떤 사건이 터졌구나. 그죠? 상황이 됐었구나. 그죠? 이런 거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에게 여담으로 계속 교재만 하면 또 지루하니까 여러분이 좀 더 잘 계획하라고 하나 보너스를 하나 드린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관리 경영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4개의 통장을 관리하라고 좀 말했습니다. 4개의 통장 볼까요? 4개의 통장 책도 있습니다. 4개의 통장이라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그 통장은 바로 월급 통장, 그렇죠? 월급 통장 다 있을 거고요. 두 번째 통장은 바로 생활비 통장. 월급 통장하고 생활비 통장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월급 통장하고 생활비 통장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게 바로 예비 통장, 예비 통장.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적금 통장이거든요. 적금 투자 통장, 적금 통장. 이렇게 4개의 통장을 저는 여러분에게 관리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예비 통장, 투자, 적금 통장. 자, 이게 뭐냐면 월급 들어옵니다. 그 월급이 들어온 통장에서 무조건 돈이 빠져나가고 생활비 빠져나가고 이러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가 빠져나가는 통장을 아예 만들어 놓고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을 만들어 놓고 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에서 바로 적금 통장을 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많이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것도 없겠죠. 그래서 예비비는 어느 정도 항상 남겨놓습니다. 예비비는 저 같은 경우는 한 300에서 500 정도를 항상 비치를 해놨습니다. 비치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적금 통장, 투자 통장으로 들어가죠. 그럼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겠죠. 그 돈이 이제 많아지면 1억, 2억씩 되면 이제 뭐 땅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통장에서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게 뭐 투자를 할 돈인지 그냥 이게 무슨 돈인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돈이 통장만 많이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돈의 쓰임새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월급이 들어오면 다음에 월급에서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예비비가 또 쓰여질 때가 있고 또 예비비가 또 생활비를 쓰다 보면 생활비가 남아지면 그죠?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들고 올 수도 있고 또 생활비에서 남으면 또 예비비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어느 정도 좀 처음에는 또 예비비에서 다시 투자통장으로 돈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통장에 돈이 많아지면 또 그 돈을 적금을 넣거나 아니면 또 예탁을 맡기거나 아니면 약간 부동산을 구입을 한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경영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노후 대비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자,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 하나 팁을 드렸고요. 그래서 조직은 뭐다? 한마디로 사람이 모여서 조직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렇죠? 조직 안에서 라인, 스텝, 그죠? 정통 조직, 이 조직에 대해서 난 배울 겁니다. 저는 생존 배울 건데, 하여튼 동태적 조직만 움직인다는 거죠. 계속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 안에서 전통 조직은 말 그대로 조직은 헤라키 조직을 의미하는 거고, 이 동태 조직은 유기적인 조직이거든요.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고 서로 의견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조직은 그 기업의 문화와 관련되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은 왜 이러냐, 그 제품을 어떤 걸 만들어내느냐 여기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삼성하고 LG하고 현대자동차, 현대계열사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성향이 달라요.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조직 안에 문화가 있잖아요. 문화가 쉽게 얘기를 하면 성격을 가지고 문화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애니어그램을 하면 세 가지 유형이 나와요. 머리형, 가슴형, 장형. 그걸 가지고 기업의 문화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머리형. 삼성, LG, 현대. 자, 머리형이 어느 조직일까? 어느 집단일까? 바로 삼성이거든요. LG 어디일까요? LG는 바로 가슴형입니다. 가슴.
그 다음에 장애, 활동이 많은 현대거든요. 자, 왜 그러냐 생각해 볼까요? 반도체 어디서 만들죠? 머리. 삼성에서 만듭니다. 사랑해요 LG 로고 자체도 뭡니까? 웃는 사이에요. 그죠? 바로 화장품 어디서 만듭니까? LG에서 만듭니다. 그 다음 뭐지? 또 현대. 자, 아주 장애 활동적인 것들이 중장비 어디서 만듭니까? 현대. 보세요. 자, 이런 것처럼 조직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그 조직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하이라키 조직은 현대계일 거고요. 좀 더 분위기가 온화한 분위기면 LG일지도 모르고요. 좀 더 머리형 스타일로 설득을 시킨다면 정보를 정확하게 지식을 많이 요하는 조직은 바로 삼성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조직에 근무하거나 그런 조직에서 그 조직의 어떤 문화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인지를 해야지 그죠? 삼성이 부럽네, 현대가 부럽네, 그죠? LG가 부럽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상황에 맞는 조직의 분위기가 반드시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삼성에 있는 임원이 현대 자동차에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삼성에 있는 조직 문화가 현대처럼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는 일이 다른데요. 제품을 만드는 제품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죠? 군대라는 조직과 그죠? 일반 연구원들이 모여 있는 그 조직 문화와 군대의 그죠? 조직 문화 같을 수 있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죠. 그런 겁니다. 군대라는 조직이 민주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좋은 군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민주주의면요. 자, 북한이 내려왔다. 자, 싸워. 나가 싸울 사람. 대체 뭐요? 몇 명 모이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조직 문화를 의미하고요. 그 속에서 사람들이 유대관계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간에 제가 소통 잘하는 비결 얘기했죠. 소통 잘하는 비결 3가지. 또 다 제가 강의를 이번 학기 또 4분반에서 또 5분반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점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분반에 강의자를 해가지고 제가 또 2분반에 또 강의를 했는 줄 알고 또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통 잘하는 비결 3가지 기억나세요? 안 했다면 처음이면 처음으로 들으세요. 했다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관심, 공감, 배려 한 것 같아요, 그죠? 관심, 공감, 배려. 아무튼 여러분이 그죠? 안 했나요? 안 했으면 관심, 공감, 배려, 관심, 공감, 배려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그게 바로 조직원들의 구성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3번째 이제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소통 나오네요, 그죠? 밑에 나오는 리더십, 지휘. 그래서 소통. 여기서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소통은 여기서 조직 문화에서 팀원 활동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표준. 그죠? 기준이 있으니까 목표 세웠던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비교하고 경쟁사와 비교하고 그죠? 시장 점유율 매출액 그죠? 이런 걸 다 측정 도구로 활용해서 뭘 합니까? 통제를 하는 거죠. 성과가 높으면 성과가 높은 대로 그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고요. 안 되면 다시 조정해서 그죠? 통제를 통해서 다시 제 계획을 세우고 너무 높게 잡았다. 다시 낮추자. 이렇게 또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영은 경영 업무 기능에서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겁니다. 경영 관리라고 하고요. 그래서 경영은 이렇게 뭡니까? 말한 대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는 아까 뭐랬습니까? 기능적인 부분이고 여기는 관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뭡니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제품을,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고객 만족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객 만족은 배웠습니다. 고객 만족은 고객이 기대하는 기대치와 사용 가치가 일치될 때 근데 고객이 기대하는 것보다 사용 가치가 월등히 높을 때는 고객 감동 더 월등히 높을 때 고객 절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경영에 필요한 자원 아까 말한 대로 유형이냐
보이면 무형이냐 인적 자원 이렇게 표현을 따로 해놨네요. 여기는 경영의 유형 기술 뭐 이렇게 했고요. 무형 건물 무형은 브랜드 평판 자 이런 무형적인 부분 자 이게 보이진 않죠. 보이진 않습니다. 맞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인적 자원에서 이 무형 자원이 나오는 부분이 참 많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따로 하지 않고 이거 포함을 시켰는데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는 거, 무형하고 또 인적 자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책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같이 포함해서 인적 자원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분리해서 생각하면 기업의 브랜드, 그죠? 브랜드 가치 이건 인적 자원을 포함하기 좀 어렵죠, 그죠? 명성, 삼성이라는 어떤 브랜드, 그죠?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이게 뭐 광고 많이 한다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신뢰도가 올라가야만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명성 평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가장 높이는 방법 또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 그러면 옛날에 삼성, LG, 현대 어느 회사 다니냐 그러면 공기업 다니냐 공무원이냐 이거 하나의 브랜드였다면 지금은 그 기업에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회사에 소속되어도 연봉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 어떻게 보면 뭡니까? 브랜드 이 경우가 더 많아진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브랜드를 높이는 방법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좋은 제품, 질 좋은, 그죠? 질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서 일단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쌓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애프터 서비스가 좋아야 돼요. AS가 잘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화장실 갈 때 올 때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저는 휴대폰을 이번에 바꿨는데 실망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휴대폰 요금을 받아보면 처음에 계약했던 것보다 정말 또 다른 뭔가 자꾸 나와요. 그러면 정말 속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몇 년을 한 2년마다 휴대폰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참 속상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예전에 한 곳에 가서 무조건 샀는데 여러 군데를 가서 이렇게 많이 둘러봐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휴대폰을 사면서 그 계약서에 모든 걸 다 이제 적어다 놔봅니다. 그냥 부드러운 거는 그죠? 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그 판매한 직원이 또 빨리 바뀌어요. 그 대리점 같은 경우 정말 빨리 바뀌더라고요. 직원이 하는데 직원도 빨리 바뀌어요. 1년, 2년 근무하는 직원들 못 봤어요. 그만큼 이렇게 많이 직원들이 바뀌더라고요. 왜 그럴까? 거기서 배운 직원이 나가서 자기 대리점을 만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죠? 워낙 이렇게 복제가 쉬우니까. 그건 잘 모르겠으나 너무 바뀌니까 결국은 내가 샀던 어떤 그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죠? 전혀 다르게 되어 있고 저도 이번에 좀 다르게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다행히 그죠? 본사에서 바로 그 대리점한테 이 고객한테 걸린 그림은 잘 해결하라 이렇게 바로 하니까 바로 해결을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든 계약서에 없다고 잡아떼고 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요즘에 휴대폰도 온라인으로 사고 하이마트도 팔고 대리점도 팔고 대리점도 직영점이 있고 아닌 데가 있어요. 잘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알아보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 아무튼 브랜드 다시 들어가면 기업의 무형 자원을 올리는 브랜드. 이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게 뭐냐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아까 신뢰도고 또 뭐냐면 바로 사회적 반응, 기부예요. 이런 걸 많이 할 때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연예인들도 사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말 하듯이 한번 이렇게 뜰 때 그때 왕창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장수하는 좀 오랫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연예계 활동해서 이름을 떨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잘 높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부를 많이 해요. 어떤 뭐 재난이나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연예인들은 그의 장수예요.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좋아서 그렇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소비자 고객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팬들이 있어서 절대 그 연예인을 잊지 않고 팬이 만들어져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명성 올리는 거는 꼭 뭐 회계감사 들어가야만 갑자기 기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평소에 국가 재난이 일어나거나 뭐 이럴 때 많이 기부를 하면, 사회적인 환원을 하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1등 기업이 더 많이 기부를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사실 좀 그렇잖아요. 1등 기업이 맞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경영응용, 자원의 통합, 활용 노하우, 통합, 통합, 그렇죠? 통합이 어렵지 않습니까? 융합, 통합 이런 말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기술, 팀워크, 이게 이제 조직 능력인데, 자, 그래서 경영 이념은 매니지먼트 이념인데, 자, 경영의 신조, 경영의 철학, 철학입니다. 자, 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목적과 방식으로 경영해 나갈 것인가에 지침되는 기본적인 신앙, 경영의 이념. 한마디로 경영의 이념은 그 기업의 어떤 큰 줄기를 해도 됩니다. 이 기업의 이념은 그 기업의 CEO의 마인드에서 꽃이 피거든요. 어떤 기업의 CEO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이념은 반드시 뭘 내포하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기업의 이윤 창출 플러스 알파 사회적인 공헌과 환원과 정도의 어떤 경영입니다. 그게 내재되어 있는 조직 또는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 기업의 사리사욕만, 그렇죠? 원한다면 언젠가는 그 기업이 몰락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알아요. 위기가 왔을 때 부도가 나고요. 그 부도를 잘 처리하고 마무리 짓고 그 회사를 떠나는 구성원이 있는 반면에 그냥 한몫 챙기고 어떻게든 있는 거 팔고 도망가고, 그 나는, 그죠? 대출해줬던 뭐 이해관계자, 뭐 엮여있는 공급업체나 이런 뭐 다 내패 땡기치고 도망가는 그런 관리자들이 있는 조직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회사 보면 CEO들은 철두철미하게 뒷마무리도 깔끔하게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운영상의 어떤 경영의 미션이 있다면 그 미션이 목적이라 해서 존재의 이유, 목적. 그래서 당신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기업의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도 마찬가지죠. 그냥 제가 왜 경영학과에서 강연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냥 돈 벌기 위해서요.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제가 하는 목적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 목적은 제가 어떻게든 이 역할을, 교수라는 역할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든 효과성이죠. 여러분이 책을 본 내용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이해한 내용을 통해서 바깥의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학문으로 자리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윤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한테 뭔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거나 하는 것 자체도 그걸 내가 해줄 수 있는 한, 그렇죠? 귀찮아하지 않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디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받는 월급이 얼마인데
내가 원하는 월급만큼만 난 일하겠다 그러면 이런 거 비유가 똑같아요. 농부가 장작을 하나를 안고 벽난로한테 한 말을 합니다. 난로야 난로야 나를 따뜻하게 해주면 내가 장작을 네 속에 넣어줄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장님 월급을 많이 주세요. 월급을 많이 주면 제가 일을 더 열심히 하죠. 사장님 입장은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라. 월급을 많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인풋을 하고 아웃풋을 받아야 되는데 인풋 하기도 전에 아웃풋을 받아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파일을 크게 키울 생각은 적고 어떻게든 많이 먹을 생각만 하는 그런 어떤 관리자 또 그런 어떤 조직 구성원이 있다면 그 조직은 아쉽게도 화합과 소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기업의 존재 이유는 국가를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이 미션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이제 비전이 나오고 핵심 가치가 나오고 이 디테일하게 목표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뭡니까 이제 잘게 쪼개져서 그걸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좀 강의를 해야 되느냐? 강의를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뭐 깨달음을 주겠다, 삶의 내 철학을 뭐 전파시키겠다, 뭐 강의를 해야 뭐 전할 게 있을지 강의도 안 하면서 뭐 그죠? 또 더 나아가서 뭐 책을 쓰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경영자의 장입니다. 경영자란 뭐냐? 경영 활동에 수행하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 없죠. 경영자는 계획 수립자, 조직 담당자, 리더, 통제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어떤 직무나 과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과업 활동을 감독할 수 책임이 없는 구성원은 작업자다. 감독할 책임이 없는 구성원, 작업자. 어떤 직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업 활동을 감독할 책임이 없는 구성원, 작업자. 따르는 자, 이겠죠, 작업자. 그다음에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 활동을 지휘하고 감독할 구성원이 있는데 이를 경영자, 이게 책임이 따르죠. 책임이 많이 따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 책임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세 부류로 나뉜다. 자, 종이칼로 싸우는 사람, 목금을 갖고 싸우는 사람, 그 다음에 진짜 칼로 진검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 진검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바로 회사의 기업의 CEO, 임원들이고, 그 다음에 나무칼로 싸우는 사람은 중간 간부고, 그 다음에 종이칼로 싸우는 사람은 일선에 있는 직원들, 말단 직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종이칼로 싸우다가 다치겠습니까? 물론 종이를 얼마 정도 이렇게 뭉쳐서 만드느냐에 따르지만 상처도 잘 나지 않을 뿐더러 그죠? 괜찮을 겁니다. 근데 나무 목금을 싸우면 멍어들겠죠. 죽지는 않겠죠. 물론 뭐 어떻게 때리느냐에 다르겠지만 하여튼 쇠칼을 들고 진검을 들고 싸우면 생사에 가는 길이 있겠죠.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겁니다. 책임이 막중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에 임하는 태도는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말단 직원이라도 그 회사에 임하는 마인드가 한 차원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죠. 실제 대통령을 지냈던 그렇죠? 대통령을 지냈던 뭡니까? 그 대통령을 정주영 회장이 나왔지만 정주영 회장은 대통령을 못했죠. 그래서 뭡니까? 그 대통령을 아무튼 인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한 차원 높게 또 한 차원 높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이해를 하기 쉽겠죠. 왜냐하면 평사원인데 대리 업무를 하고 대리 업무를 하면
뭡니까? 대리 업무를 하면 과장님, 대리 업무를 맡으면 과장님, 과장 업무를 맡으면 부장 업무. 자, 이럴 때 이 직급의 순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을 왜 이거 하는 거야? 불평불만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불평불만을 줄여주는 그 마인드가 한 차원 높게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자의 성격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과업을 수행한다. 그래서 경영자의 성격, 자신의 직무에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 참고하면 돼요. 균형을 유지한다. 다수의 목표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뭐죠? 바로 우선순위는 목표가 있어야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석적이면서 개념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맞죠? 조직의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외교관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조직의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경영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 그죠? 기업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이 경영자의 상당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렇죠. 자, 계층에 따라 분류입니다. 1선 경영자, 중간 경영자, 최고 경영자. 이걸 모르는 사람 없죠. 최고 경영자에 속하는 분은 뭐 예를 들면 사장이다, 또 이사 진짜 되겠고요. 중간 관리자는 부장, 과장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1선 경영자, 공장장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직의 법리에 따라 직능 경영자, 전반 경영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뭐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말은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직능 아까 마케팅 뭐 인사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걸 직능이라 했으니까 기능적인 부분에서 직능 경영자, 마케팅, 인사, 생산 부서 각각 부서별로 다 나뉘어주니까 그 부서의 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전반 경영자,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조직 내에서 규모가 복잡한 경우 이제 전반 중간 참모진 경영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래서 경영자 역할, 이제 민첩버그가 경영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대인관계 역할, 정보 관련 역할, 의사결정 역할에서 보시면, 자, 대인관계 역할 할 수 있죠. 정보 관리 역할 할 수 있죠. 또 의사결정 역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시험을 대비한다면 민첩버그가 경영자 역할을 주장했거든요. 자, 경영의 어떤 개념을 또 칸츠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는 경영 역할 민첩버그가 대인관계 역할 뭐냐? 대표자, 리더, 연락자 이런 구성 요소. 자, 정보 역할 탐색자, 전파자, 대변인 정보죠. 정보를 전파해야 되니까 의사결정을 내리니까 기업과 의사결정, 기업과 정신 바로 도전 정신 이걸 하자 말자 그죠? 혁신할 건지 말 건지 위험 리스크를 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자, 자원 배분자, 협상자 많은 어떤 의사결정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책임이 따른 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문제를 해결하고 배분을 하고 협상자 그죠? 아웃소싱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죠? 이런 어떤 그 역할을 다 이 의사결정이 각 요소별로 대인관계 역할에 속하는지 정보 관련 역할에 속하는지 의사결정 역할인지 이 정도는 핵심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험 대비용이 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한츠가 말한 건데요. 경영자가 저의 경영 기술로 나눠가지고 개념적 기술 지금 경영자가 가장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관계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현장 업무가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범위가 그 범위가 개념적인 기술이니까 머리를 쓰고 전략과 전술을 많이 하는 거죠. 진두지휘하고 계획하고 그죠? 목표를 세우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최고 경영자.
자, 중간 관리자도 개념 기술이 있지만 인간관계 측면을 많이 다루고 인성 경영자도 인간관계 있지만 현장 업무에 관련 기술을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더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겠죠.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통제하고 관리해 보세요. 정말 욕 먹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간혹 이제 법인 회사들 보면 중간에 이렇게 아들들을 공부시켜가지고 이렇게 투입시키다 보면 거기서 뭐 최고 책임자 앉아 버리면 상당히 그 불평 불만이 많죠. 아무것도 모르는 게 회사에 뭐 한다고 막 이렇게 막 부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일본이라는 회사는 이 낙하산 인사가 별로 없어요. 큰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좀 뭡니까? 신뢰가 없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경쟁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열 회사를 이렇게 나누더라도 다 가족이 다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해서 회사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이 소유해서 경영을 하는 소유 경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배 구조 자체가 좀 더 가족이 많은 거죠. 직계 가족. 그런 부분이 빨리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칸트가 주장한 겁니다. 현장 관련 기술, 인간관계 기술, 개념적 기술 이렇게 해서 또 나눠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부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복습 차원에서 또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부교재 내용을 소개하면서 또 2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여러분 또 힘들잖아요. 진도 많이 나옵니다. 또 부교재를 또 활용해서 없는 부분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